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구정 연휴가 그러니까 끝났죠? 네. 어느새 구정까지 보내고 우리 이제 진짜로 3지가 끝난 그렇네. 진짜로 끝났어요. 도희님 기분이 어때요? 아직 왜 실감이 나지 않죠? 왜일까? 왜일까?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앞으로 다 잘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아니 네. 엄청 바쁜 1월을 보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깜깜할 때 집에서 나와서 깜깜할 때 들어가는 생활을 한 달을 했는데 와 뭔가 이게 나이가 어릴 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일이든 뭐든 어릴 때 노는 거든 뭐든 맞아. 나이가 드니까 힘들다. 힘들어. 집중도 확실히 떨어지는 느낌이 맞아요. 있고 힘들어. 체력적으로 힘들어. 그러나 이제 다 끝났다. 아. 네, 저는 행복합니다. 박수를 제가 일단 보내드리고 네. 아니 이게 체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백신을 맞았거든요. 네, 3차 삼차? 부스터를 맞았는데 맞고 나서 이게 나이 탓인지 백신 탓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약간 무기력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맞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계속 뭔가 의욕이 안 운동화- 생겨요. 네, 의욕이 안 생겨요. 근데 그게 저는 계절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너무 추워서 그런가? 저는 겨울에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안 생기고 뭘 하겠다는 의지 같은 게 전혀 안 생겨서 저는 그건 100% 계절의 영향이라고 봐요. 감독님 어느 계절 좋아하세요? 저는 가을, 봄, 가을. 네, 봄, 가을을 진짜 좋아하는데 또 짧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백신을 맞고 의욕을 갖고서는 자 뭔가 세차를 해볼까? 세차까지? 그래서 큰 맘 먹고서 큰 돈을 들여서 세차를 해서 왁싱까지 했는데 왁싱까지? 그날 눈이 왔지 뭐예요? 하필. 그래서 의욕이 더 상실됐어요. 아이고 요즘에 의지를 상실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맞아요. 저는 이제는 하나씩 몸이 망가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오늘 왜 이러죠? 먼 미래를 보듯이 얘기하지 말아요. 제가 이게 직업병 때문에 원래 손목이 좀 안 좋았는데 언제부턴가는 이 통증이 좀 참을 수 없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진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만만치 않아가지고 역시 건강이 최고다. 관절약도 좀 알아서 챙겨 먹고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20대 때 한참 버닝을 했었던 심즈에 다시 빠져가지고 심즈? 혹시 심즈라는 게임 게임. 아세요? 해본 적 있으세요? 약간 도시 네, 뭐 도시 생활도 하고 농촌 생활도 하고 개와 고양이도 키우고 가족도 만들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고 어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리만족인가? 아파트에 펜트하우스에 들어가 살 수도 있어. 네, 약간 내가 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삶들을 심을 통해서 누군가 감독님에게 일을 빨리 던져줘야 돼요. 지금 시간이 시간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부럽다. 왕자의 게임을 한 번에 다 끝내지를 않나. 게임에서 애를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를 않나. 우리 영혼만. 큰 문제야 정말. 지금 제 심의 가장 큰 로망 대가족을 꾸리는 거 애를 최소 숨풀, 5은 낳아야 되는 거 그런 삶을 제가 현생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심을 통해 살고 있다. 네, 언니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외로운데 꼭 한번 괜찮습니다. 사양할게요. 네. 오늘은 은하님이 선정한 책, 다음 주는 은하님이 선정한 영화로 2주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린 참 취향이 달라. 서로 다르다. 다 색깔이 다르다고 해야지. 취향보다는 좋아하는 결의 책이나 영화가 좀 다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나 은하님 취향 내 취향. 그래요. 좋아요. 두 분 친하게 지내시고요.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제가 찾아서 보기 어려웠을 영화나 책들을 언니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것들도 좀 더 많아지고 저는 그래서 좋아요. 근데 다행히 책은 제가 이번에 선정해주신 책은 제가 읽었던 책이고 영화는 처음 봤는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하님이 선정해주신 오늘의 책은? 네. 일단 제가 지난번 녹음 때 책과 영화를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탑시크릿처럼 막 맞아요. 비밀이었어요. 아주 큰 비밀처럼. 맞아. 영화는 원래 픽을 해뒀었는데
이거랑 같이 매칭을 할 책이 뭐가 있을까? 사실 책이 너무 후보군에 많았어가지고 못 골랐었는데 이제 이번에 할 책은 캐럴라인 넵의 명랑한 은둔자라는 에세이집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저는 좀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았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았고 막상 딱 제목을 봤을 때 아 내가 공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것 같아서 또 이상하게 책을 못 열어보게 되는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책장을 열어보니까 뭐 프리랜서로 사는 삶이라든지 아니면 술이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런 애정이라든지 또 알게 모르게 내 스스로 점점 뭔가 고독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나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해줬던 그런 책이라서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캐럴라인 넵이라는 이 작가를 표현하자면 뭐 고립과 고독 그리고 중독과 결핍 뭐 이런 이야기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책과 영화는 고립과 고독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네. 일단 오늘의 책을 얘기를 하려면 이게 에세이집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캐럴라인 넵이라는 이 작가는 1969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 작가인데요. 59년입니다. 59년에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정신분석가 아버지랑 화가 어머니를 두고 있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무려 7분 차이를 두고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섬세하고 똑똑한 아이였고 그리고 뭔가 언어에 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운 대학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저널리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프리랜서의 삶으로 이제 전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캐럴라인은 살면서 좀 몇몇 끔찍한 중독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드링킹, 세상은 왜 날씬한 여자를 원하는가, 남자보다 걔가 좋아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섭식 장애 그리고 반려견을 향한 뭔가 자신의 강한 집착 같은 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글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요. 이 작품들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한테 독자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캐럴라인은 2002년에 폐암으로 4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명랑한 은둔자라는 책은 캐럴라인이 죽고 나서 그간 써왔던 짧은 에세이들을 엮은 유고 에세이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크게 홀로, 함께, 떠나보냄, 안이라는 5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각의 챕터에는 시간 순서랑은 상관없이 20대부터 40대까지 작가가 쓴 그런 에세이들이 좀 주제에 맞게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좀 주제가 모호하게 다 겹쳐져 있는 것들도 많아서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편안하게 언니들이랑 공감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들이 선정한 챕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이 책 어떻게 접하게 됐고 어떻게 읽었는지 아마 이번에 은하님이 소개를 해줘서 읽게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 전에 먼저 책을 접하고 읽었던 언니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미리 읽었습니다. 네. 이게 2020년 겨울인가? 제가 우연히 교보문고를 갔다가 이게 이렇게 갑판대에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때 네, 많이 보였어요. 많이 네. 보여서가지고 근데 이게 표지도 우선 너무 예쁘고 이 명랑한 은둔자라는 제목이 굉장히 좀 끌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우선은 샀어요. 샀는데 아마 그때 우리 그 북신의 살롱에서도 맞아요. 저희 살롱에서도 같이 한번 네 그때 누군가가 저희 송년회인가를 할 때 네. 선물을 누가 어딘가에 또 해줬. 제가 기억이 제가 있는데. 영화하는 미니님께 선물해드렸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읽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캐럴라인 렙이라는 사람과 매우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감은
공감이 가는 것도 있는데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았고, 그러니까 공감보다는 사실 이해를 하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읽었었던 것 같고, 그래도 꽤 흥미롭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작년 5월에 남해로 여행 갔었는데 거기 스테이 위드 북이라는 독립서점 있어요. 남해 예쁜 독립서점 인친. 많더라고요. 인친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요? 여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 명랑한 은둔자라는 책을 발견을 했는데 이 독립서점이 좋았던 게 서점 주인분이 읽고 나서 좋았던 책은 앞에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가지고 어떤 점이 좋았고 막 설명도 해주시고 표시도 돼 있고 그런 책들이 이제 샘플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보고 좀 읽었었는데 좋았어요. 좋아서 사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와서 읽었고 해서 남해 여행이랑 같이 좀 섞여가지고 저한테는 이 책이 남해. 좋더라고요.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정말 솔직하게 썼다. 맞아. 그리고 지금의 제 상태랑 되게 많이 겹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겹치는 순간에 읽으면은 진짜 많이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을 주는 책이고 그리고 누구나 이 정도로 극심하게 이 정도로 솔직하게 털어놓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주제의 중독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반갑고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네. 저는 많은 언니들의 추천도 있었고 특히나 도희님이 명랑한 은둔자를 제가 진짜 일로 너무 바쁘고 힘들 때 탁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도희님이 또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읽게 됐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저한테 공감되는 챕터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물론 다른 부분도 많고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한 문장씩은 꼭 저한테 꽂히는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나는 이 경험까지 가본 적 없지만 너무나 공감된다 하는 그런 지점들이 많아서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특히나 여성으로서 하고 있는 고민의 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깊고 그래서 저는 위로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런 위로? 이게 몇십 년 전에도 이렇게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성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돼서 저는 명랑한 은둔자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감정이라는 게 자꾸 변하고 상황이라는 것도 변해서 이제 그때그때 내 태도나 기분도 많이 변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내 생각이나 태도가 변하는 거가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20대부터 40대까지를 뭔가 이렇게 주제에 맞게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좀 시간 순서대로 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나 이런 게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하긴 했어요.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네, 그러면서 저는 진짜 제일 아쉬웠던 게 이분이 2002년도에 42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보다 한 10년, 20년 앞서서 살고 있는 이런 작가의 글이 나 너무 소중한데 난 40대, 50대, 60대에도 궁금해. 나는 맞아요. 필요한데 맞아. 이분이 어떻게 쓸지 알고 싶은데 맞아요. 더 이상 맞아요. 읽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 그게 저도 아쉬웠어요. 맞아. 네, 이게 유고 에세이여서 이 맞아요. 이후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써내려가 줬으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을까 살면서 그 아쉬움은 있네요. 맞아. 네. 저는 이 책이 사실 그렇게 잘 읽히는 에세이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에세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빨리 읽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이 작가를 보면서 진짜 이 작가는 물론 글솜씨도 훌륭하긴 하지만 자기의 삶이나 뭔가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되게 귀를 많이 기울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밀도 있고 자기의 생각이 되게 꾹꾹 눌러 담겨 있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책을 읽는데 좀 속도가 오래 걸렸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좀 초반 부분에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사람 만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나는 왜 웃지? 이해해서 왜 웃지? 나 진짜 그랬는데. 그래서 나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나이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직업이 이제 점점 혼자 일하는 직업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약속이 생겼다가도 취소되면 너무 기분이 좋고 약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외로 해줘요.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애였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생각했을 때 언니들은 좀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편인지 아니면 좀 혼자 있는 게 좀 편한지 좀 그게 변화가 있나요, 언니들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옛날이 더 사람 만나는 게 좋았어요. 그치. 그건 맞아요. 그쵸. 저도 그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나는 어릴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면서도 더 에너지를 더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사람 만나는 게 더 조심스럽고 만나서 즐거운데 돌아서면 뭔가 이제 기가 이렇게 네, 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생각해보니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릴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 네, 정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마 누군가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도대체? 뭐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멀어지는 경험도 해보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에게 맞추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이 원하는 대화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듣고 있고 들으면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흘러갈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엔 제가 그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난 오늘 무슨 얘기를 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헛헛하구나. 저는. 네. 그래서 이래서 내가 과거보다 훨씬 더 관계에 조심스러워지고 그 자리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는 태도 때문에 사람들을 다양하게 많이 그리고 자주 보는 걸 좀 힘들어하게 됐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초반에 생각해 보면 감독님이 팟캐스트에서도 사실 초반에는 말씀이 되게 없었거든요. 진행자. 질문만 던지고 자기 얘기 안 하고. 맞아요, 그랬어요. 네. 요즘은 말 되게 잘해. 도인님한테 혼나가지고 제가 말 좀 하라고. 나 아직 성에 차지 않아. 도인님 여기까지입니다. 맨날 말 좀 하라고 나한테 막 그랬던. 근데 굳이 그 성향이라는 걸 말을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확실히 혼자보다는 관계 속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항상 우리는 관계 속에 있었잖아요. 가정에서도 뭐 부모가 있고 나의 형제가 있고 학교를 가면 항상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한 방에서 동생이랑 같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올라가면서 이제 맞아. 각방을 썼던 기억이어가지고 항상 그런 관계 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혼자인 게 좋다 아니다 내가 관계를 하는 게 어느 거가 더 취향이다라고 느낄 새가 없이 그냥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뭔가 이제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잘 그게 안 되다가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게 이런 게 편한 거구나. 하지만 내가 혼자인 거를 편하다고 느낀다는 거는 관계에서도 내가 뭔가 되게 편안함을 느끼고 이게 되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게 둘 다가 되게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요즘엔 되게 많이 느끼고 그리고 저도 확실히
감독님처럼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건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지지 않나요? 조심스러워지는 게 맞는 것 그쵸. 같아요. 예전에는 굳이 내가 상대방을 엄청 배려하면서 말을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은 나도 사실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대바라진 언니들. 근데 왜냐면 조심하지 않았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항상 반에 뭐 한 50명 이렇게 있으니까 얘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가 안 되면 또 쟤랑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치, 본능에 네. 충실했달까? 근데 이제 어쨌든 나도 나이가 들면서 뭔가 친구들과 헤어짐이라는 것도 해보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하니까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저도 뭐랄까 되게 폭풍처럼 겪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되게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또 지나고 나니까 다시 편해진 느낌?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관계를 되게 많이 신경 쓰지만 예전처럼 좀 스트레스는 덜 받는 느낌은 있어요. 네. 더 좋아졌는데요? 네, 저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진. 좋네요. 네. 저는 뭐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면도 있긴 한데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나 소녀 감성이 지금이나 있어.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사람 만나는 건 좋아했지만 엄청 가렸었고 맨날 파티하는 것 같지만 내가 되게 고르고 고른 친구들과 파티를 했던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좋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혼자 있는 것도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 책 읽으면서 나 그래도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는 저는 혼자 있는 시간 진짜 좋아요. 좋은데 내가 건강하게 혼자 이 시간을 잘 즐기려면은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지금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가질 정도로 되게 바쁜 일월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는 진짜 나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있다는 거.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될 때 하루 종일 회사 집만 해도 내가 그냥 몸이 힘든 거지 멘탈로는 괜찮아 이러면서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다. 다 양면이 있는 거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이제 에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스토리가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니들이 좀 읽으면서 공감이 갔던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주제가 모호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크게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 그리고 떠나보냄에 관하여 그리고 바깥 세상과 내 안의 생각 요렇게 크게 3개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공감이 갔던 게 있으면 언니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은? 하필 제가 앞에 걸 골랐네요. 제가 함께라는 큰 섹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우정은 잘 되어가고 있어 라는 챕터가 저한테 너무 와닿아가지고 어떤 부분이 닿으셨죠? 지금 펼쳐봐야겠네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 챕터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제 얘기 같네요. 올해 나는 40이 되었다. 중요한 이정표답게 법석이었다. 남자친구는 근사한 저녁을 사주었고 친척들은 카드를 보내왔고 전화가 울렸고 컴퓨터에서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보내온 이메일이 계속 떴다. 이건 제가 아니네요. 잘 살았다 이 사람. 그 법석 중에 한 가지 약간 놀라운 일이 있었다. 생일날 가장 흐뭇했던 일이 선물이나 낭만이나 가족에 관한 일이 아니라 내 절친한 친구 그레이스와 조용히 산책한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개들과 함께 걸었고 일과 남자와 신발과 TV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웃었다. 이 그레이스라는 친구가 4년 전에 알게 된 친구인데 이제 이 작가가 그레이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고민했던 포인트들, 지점들을 여기 이제 서술을 해놓았는데 너무 공감되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레이스와의 관계에서 처음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레이스는 화가예요. 화가라서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인데 캐롤라인 랩은 사실 미술에 대해서 1도 몰라.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이미 나보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작가이니까 자기가 그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자격이 안 된다고 그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레이스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왜 내 그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렇게 물어보는데 뜨악한 거예요. 난 사실 그게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배려였는데. 배려였는데 그게 배려로 느껴지지 않고 이 친구한테는 무관심 혹은 내 그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레이스와는 솔직하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들, 자기가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뭐 여러 생각이 드는데 여자들의 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내가 굉장히 친해지고 싶어하는 상대 혹은 친하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 정말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대단하다고.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걸 되게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내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하면 진짜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내가 어떤 지점에서 상대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어. 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되게 불편한데 네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 불편을 느꼈으면 어떤 불편이 있었을까요? 뭐 제가 들었을 때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솔직하게 말하면 그 관계가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왠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품는 이 감정이 정말 합리적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는 거죠. 내가 예민해서가 아닐까? 그게 그럴 수 문제야, 근데 있지. 사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톰이라는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레이스와 캐롤라인 랩이 같이 공통으로 알고 지내는 톰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들의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관계에 맺는 것 자체가. 맞아. 그래서 그레이스한테 톰이 스포츠 시계를 빌려가지고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그 시계를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려서 그레이스가 이제 불평불만을 한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냥 사줄게 새 시계 이렇게 말하기가 끝난 거야. 네, 그 싸움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 시계를 사다 줬어요. 톰이. 그랬더니 그냥 관계가 그냥 그대로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그런데 자기와 그레이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귀고리 한쪽을 잃어버렸던 일. 네, 그레이스가 자기가 아끼던 귀고리를 한 짝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서운하잖아요. 어쨌든 내가 아끼는 귀고리니까 그걸 지적을 했더니 내가 이 귀걸이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서로 서운한 거지. 서로 서운한 감정으로 가면서 이게 과거의 일까지도 이렇게 번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아 이거 너무 흔하게 보는 그냥 새로 사줄게 이렇게 하면 미안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관계가 어려운가? 왜 우리는 그걸 어렵게 느끼지? 이 생각이 아니, 근데 든 거죠. 그냥 사줄게 네. 미안하고 넘어가는 관계가 꼭 더 좋은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그동안에 있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걸 들었을 때 아 이게 귀걸이 하나가 아니고 너가 이런 걸 계속 느끼고 있었구나. 근데 사실 나도 이런 게 있었다. 그냥 그 계기로 다 얘기하고 아 이런 얘기 해줘서 서로 고맙고 우리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평생 보자. 이렇게 가는 관계가 그냥 시계 사줄게 됐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때요? 도희님은 뭔가 나에 대해서 불편한 지점을 얘기하는 친구에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감정이 어때요? 저는 사실 이 지금 생각이 났어요. 이 우정은 잘 되어가고 있어. 이 챕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샀는데 어떤 부분이 전 되게 좋았냐면 이게 너무 솔직해요. 이 두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둘 다 독신이었고 자기 개를 미친 듯이 사랑했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강아지가 아니라 남자와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남몰래 품고 있었다. 아 이거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이런 거 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 단계가 얼마 전에 지나간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되게 친한 친구랑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서도 아 그래도 사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마음에 한켠 품고 있는 그 상태를 얼마 전에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가 되게 좋았어요. 여기서 뭐 결혼이나 가족처럼 제도화된 관계는 사회의 지지를 받지만 우정에는 규칙이 없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뚜렷한 기준도 없다. 맞아. 아니 내가 이 친구와의 관계만큼 이러이러한 거를 어떤 남자와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지하게. 진지하거나 특별한 이런 미사 오구가 붙지 않는 거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고 요 챕터를 읽으면서 아니 왜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애인도 아니고 요거 조금 어긋난 것까지 실쿨콜 얘기해야 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부분이 좋았어. 애인과의 관계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랑 헌신과 정직함을 기울여야 한다고 모두가 다 인정하지만 친구한테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공허를 채우고 존재 가치를 입증해주는 거는 연애관계 사랑만이 아니고 여자친구와의 이 따뜻하고 자유로운 기분이 진짜 선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동성 친구들과 여행을 갔기 때문에 되게 좋아가지고 샀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물어보셨던 질문으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제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이 떠나가면 어떨까? 네, 맞아요. 그쵸,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나한테는 이만큼 차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할 바에는 관계가 끝나더라도 말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덜덜덜 마음속으로 떨면서 얘기를 꺼내는 건데 나 혼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반응을 할 때 그래 정말 그랬겠다. 혹은 아니야 나도 이런 부분 있었어.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내가 이만큼 화가 나 있었는데 듣고 나서는 미안해지는 거지. 이런 식의 계기가 있어야 관계가 전 지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못 갈 사이라면은 네. 저는 이 챕터 읽을 때 그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동성 친구보다, 그러니까 이성 친구보다는 확실히 동성 친구한테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내 마음과 내 그런 거를 이해해 줄 거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좀 갖고서 만나잖아요. 남자랑은 워낙 다르니까 얘는 당연히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데 네. 나의 동성 친구는 나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네. 저도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그런 감정을 정말 잘 묘사를 한 게 우정에는 우리가 어머니와 나눴던 친밀감보다 더 평등하고 어쩌면 더 풍성할지도 모르는 친밀감을 안겨줄 가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멋진 친구가 나타난 순간 우리 내면에서는 슈퍼맘이라고 적힌 스위치가 탁 켜지고 우리가 한때 가졌다가 잃었거나 처음부터 갖지 못했던 감정들에 대한 갈망이 불붙는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나를 더 완벽하게 이해해줄 거라는 기대감. 그렇죠. 그게 큰 그런 거죠. 게 크니까 이제 우선 이런 뭔가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다툼이 좀 가능한 사이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다툼이 가능한 사이가 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싸워보고 싶네요. 응. 지금 저 올해 한번 언니들이랑 1대1로 다 한번 싸워보라. 붙어볼까 지금. 들어와. 그런 계획도 좀 세우고 있다. 근데 진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와, 나는 진짜 이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관계에 되게 좀 무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진짜 되게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 이 작가가 진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의 소용돌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감정보다는.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실 뭐 무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적으로 섬세할 수도 있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무슨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와서 맺는 관계는 남자 여자든 여자 여자든 어떤 건 부모 자식 간이든 잘 안 되는 것 같고 맞아.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딱 돼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얘도 나한테 마음을 쓰는구나 어떤 형태로든 그게 확인이 되면 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 서운했던 게 있어도 친구가 먹을 걸 보내준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골라가지고 뭐 이렇게 담았을 그 마음이 생각이 맞아. 나가지고 그냥 네. 싹 풀리는 거거든. 네. 몰라줬더라도. 저도 그래요. 그런 네. 거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원하는 게. 내가 불편한 지점이 있더라도 다른 걸로 채워줬을 때 풀리는 게 있어서 맞아. 또 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또 전환이 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나에 대한 애정을 다른 부분에서 뭔가 보여주면 그게 또 무마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어차피 같아요. 100까지 나를 다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맞아. 나는 없는 것 없어. 같고 나도 놓치는 부분이 있고 좀 음식이 중요하다고 네, 뭐 어쨌든 네. 이 챕터에서 얻은 교훈은 친밀감은 그냥 쌓아지는 게 아니라 그쵸. 노력을 노력이 통해서 쌓아야 쌓아진다. 정말 노력. 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우정도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좋은 네. 챕터였네요. 맞아요. 유주님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사실 언니들이 다 비슷한 걸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가벼운 걸 하나 갖고 와봤어요. 입을 옷이 없어. 공감해요. 이거 이거 매일 하는 얘기 아마 아니야? 대부분의 여자들이 공감하는 챕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걸 보고서 사실 되게 반갑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만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맨 처음에 그걸 느꼈을 때 그렇지. 내가 회사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초창기에 어쨌든 내가 옷을 입고 회사를 가야 되니까 이것저것 옷을 사서 입었어. 분명히 입은 옷이 있어. 근데 똑같은 계절이 그 1년이 지나도 돌아오면 옷장에 입을 게 없는 맞아. 거예요. 작년엔 벗고 살았나? 그래서 나 뭐 입었지? 처음에는 나는 내가 20대 초반에는 나 혼자 그런 고민을 하나라고 했는데 그냥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한테 입을 옷이 없어. 쇼핑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모두들 그걸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게 글로벌한 문제구나. 전 세계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고민. 이게 그러니까 뭐 이 말이 나이나 너무 웃겨. 자연 발생적 옷장 병 기능 그러니까. 상실 증후군. 그러니까 이 참 작가가 정말 이 글을 쓰는 이런 단어 선택이나 이런 위트가 것도 있어요. 맞아. 되게 위트 있다고 생각했던 네. 건데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이 뒤에 보면은 이게 정말 여성으로서 되게 느끼는 그런 것들 아닌가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렇지. 사실 저는 요즘에 우리 회사는 되게 프리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정말 어떤 아이들은 여름에는 버켄스탁에 그냥 반바지 입고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되게 통용이 되는 회사인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엄청 정장을 갖춰 입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최근에. 그래서 투피스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요즘에. 뭔가 힐에 그렇게 딱 갖춰서 입고 싶다. 카라에 때가 껴가지고 매일 빨아줘야 되는 게 너무 귀찮던데. 맞아. 그건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런 게 뭔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되게 뭔가 후줄근해 보인다는 느낌을 문득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을 때. 좀 더 갇혀 있고 싶은 욕구. 그래서 사실 이 챕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반가웠습니다. 반갑고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 이게 20대 때 입던 옷을 지금 입으면 안 어울리고 지금 또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샀던 것들이 40대가 되면 또 안 어울릴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내 몸도 변하고 나의 얼굴의 처짐도 변하고 버켄스탁의 반바지를 입어도 20대는 이쁘지. 근데 내가 입으면 후줄근하지.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입을 옷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챕터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의 옷장 내용물이 그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얽혀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새삼 정체성이 없어,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 이거 엄청 이렇게 공감을 했던 이유가 저는 옛날에는 진짜 맥시멀리스트였거든요. 옷장에 진짜 이게 옷걸이에 걸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옷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미니멀리스트를 약간 추구해서 몇 년 전부터인가 이제 한 1, 2년 입지 않은 옷들을 이제 쫙 정리해서 버리는 의식을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나한테 하는데 버려 나한테. 네. 하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버리는 옷들도 스타일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내가 20대 이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옷을 버리면서 되게 느끼고 그리고 다시 내 옷장을 보면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내가 어떤 옷들을 사는지를 보면 내가 요즘의 삶에 어떤 거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게 좀 보여서 맞아. 나의 약간 역사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게 옷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또 해서 요즘에는 어떤 스타일을 주로 즐겨 입으시죠? 저 확실히 편한 옷들이 맞아. 많더라고요. 네. 편하고 가벼운 옷. 가볍고 편한 맞아. 그리고 이제 신발장을 보면 또 그런 게 보이잖아요. 낮아지지 굽이. 예전에는 힐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사 오면서 버리고 온 것들도 많지만 구두가 뭐 한 두세 개밖에 없기도 하고 제일 높은 굽이 3cm예요. 오, 키가 네. 크잖아. 예전에는 막 9cm 이런 거 신었었거든요. 맞아. 정말 하이힐. 정말 전투적으로 살았네. 네, 정말 전투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막 9cm 정도 신으면은 한 75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니까 정말 모든 걸 굴림하며 살리라 대박.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다. 내 멋에 취해서 엄청 살았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내가 되게 편해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편안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건 좀 신기하다.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옷의 스타일이 바뀐다는 게. 바뀌어. 저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랑 관련된 게 옷이기도 하지만 저 사실 그것도 싫거든요. 너 딴 사람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이런 옷 입는 거지? 그런 시선도 싫어요. 나 그냥 내가 좋아서 입은 건데 그리고 정말 너한테 잘 볼 생각 1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참 어쨌든 자기 표현이잖아요. 나는 보라색이 좋으니까 보라색을 고르는 거고 그걸 입었을 때 기분이 좋은 거고 네일 색깔도 그렇고 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당연히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나의 감정이 다 드러나는 거니까 뭐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나는 집이기 때문에 옷을 비롯해서 뭐든지 다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좀 대학 때도 그렇고 회사 다니면서도 그렇고 남들 시선 때문에 너 이런 거 고르는 거 아니야? 너 되게 화려한 걸 추구하는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저 되게 불편하고 불쾌했던 것 같아요. 묘하게 그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그런 걸로 어떤 나를 느낌인지 평가하는 아시겠죠? 느낌? 아니 그러니까 뭐 너는 정체성이 없고 남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그런 면이 없느냐? 그런 면도 있지. 근데 어쨌든 내 눈에 예뻐 보이는 거를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뭔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무슨 내가 연예인처럼 평가받는 직업도 아니고 그게 좀 되게 한 끗 차이인데 맞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만족 때문에 옷을 입을 수도 있는데 그쵸. 남들은 이게 내 만족이 아니라 남들의 눈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소개팅을 하면 저는 이제는 바지가 잘 안 들어가요. 저도요. 바지 전 버클을 바지가 채우기가 없어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특히 남자들이 오해하는 게 잘 보이려고 치마 입고 치마가 더 아.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 바지가 더 편하고. 그래서 나는 바지가 안 들어가고 치마가 편하니까 치마를 입거나 원피스를 입고 나가는 건데 그들은 내가 항상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극공감. 어. 극공감. 정말. 나 아닌데 가지고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그런 것도 있구나. 저는 약간 다른데 그런 경험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나가는데 그때 뭔가 하여간 치마랑 겨울이어가지고 검정색 그 스타킹을 신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사실 소개팅에 크게 의미는 없었어가지고 소개팅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아는 언니를 만나는 자리였는데 아는 언니가 날 만나더니 너 오늘 소개팅 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길래 뭐 소개팅 했다 하고 왔다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왜 검정색 타이즈를 신었냐는 거예요. 꼼수 신으면 안 돼? 살색을 신어야지 왜 검정색을 신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살색을 신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 처음 알았어. 그래서 이게 되게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왜 난 검정색을 신었는가에 대해서 엄청 변명을 했던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진짜. 그래 각자의 경험치가 또 다르긴 하구나. 그런 부분에서. 신기하다. 근데 저는 주로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제가 자주 쇼핑을 하진 않거든요. 옷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늘 비슷한 옷 입고요. 네, 스타일도 좀 별로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몰아서 옷을 사는 시즌이 있어요. 그럴 때가 보통 허할 때 목이 메었어. 허하고 뭔가 힘들 때 내가 막 미친 듯이 치장하는 걸 사더라고요. 옷이든 뭐든 사게 되지. 맞아, 옷이든 맞아. 명품백이든 명품백 들고 다니지도 않거든요. 근데 화장품이든 뭔가 외모를 가꾸기 위한 어떤 것들을 자꾸 보고 사게 돼요. 기분이 그게 좋아져. 좋아져요. 진짜. 이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정서적으로 맞아. 좀 힘든 상태일 때 맞아.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거나 그럴 때 확실히 크게 지른다. 많이 지른다. 자꾸 산다. 네, 그런 시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심리적으로 포장을 위험이 돼요. 뜯어서 입는 거랑 다르게 사는 것만으로 주는 만족감이 또 있어요. 있어요. 해소가 좀 돼요. 맞아. 네, 그런 것들도 이 챕터를 보면 좀 공감되는 맞아, 포인트였다. 네. 제가 해야 될 차례인가요? 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챕터는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법이라는 챕터인데요. 여기에 모여있는 글들이 좀 다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알코올 중독이나 거식증 같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공감 많이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읽으면서는 이게 결국에는 술이냐 음식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강박적으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라는 면에서 그냥 이게 알코올이 된 거고 음식이 된 것일 뿐이지 이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은
거식증에 되게 심하게 시달렸던 사람이고 음. 와,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런 솔직한 글은 저는 처음 봤는데 나는 내가 지금 심각하게 말랐다는 거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랑 같이 메뉴를 고를 때 그 친구가 나에게 던지는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정상처럼 보일지 이런 것도 너무 맞아. 선명하게 솔직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식증 극복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절대 안 돼. 이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갔는가를 궁금해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결국의 결론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식이라는 게 결국 나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내 식단을 통제하는 거다.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느껴질 때 좀 마르면 돋보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거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운동 자체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거는 해야지 괜찮은 사람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중독적인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챕터에서 가장 마음에 다가왔던 거는 저도 이런 생각 계속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지 감정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만족을 하고 내 삶이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구한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야 이런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쇼핑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 분명히 그거 있고요. 지금은 진짜 없는데 20대 때 한참 막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 감정이 엄청 많이 먹고 막 토하게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음식과 술을 다 포함해서 정말 투머치로 막 이렇게 그런 때 없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진짜 기뻐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되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내가 막 먹었던 게 생각이 나. 내가 지금 되게 허전해가지고 오늘 이러는 거구나.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이분이 이제 계속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극단적으로 있었던 짧은 경험을 이 작가분은 긴 시간 동안 겪으면서 되게 고통스럽게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저 자신을 생각을 해볼 때도 내가 나한테 만족을 하고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뭔가 극단적인 이런 행동들을 안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 요새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네. 바빠서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엄청 늦게까지 야근을 했어.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에 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로펌 변호사들 가장 술 많이 먹고 그런 것도 공감이 가지 않으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나 괜찮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 챕터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제 과해지면 중독인데 그 전까지도 뭐 하나에 잘 빠지지는 성격이 잘 안 못 돼요. 빠져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까지 뭐 병적인 거라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뭔가 하나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되게 부러움은 있거든요. 저 사람은 맞아. 왜 저게 좋아서 저렇게 몰두할까? 어떤 점이 저렇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물론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것도 되게 그러니까 하나를 고를 수가 없나 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단 하나에 몰두할 수 있는 게 잘 안 생기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설명하면 대학 친구 중에 유주님 같은 친구가 있는데 나는 진짜 내 인생 일대의 시련을 당했어. 대낮에 너무 슬퍼가지고 그 친구 불러서 너 술도 잘 못 먹는데 그 와인 한 병을 막 먹고 막 울며 대낮에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막 웃으면서 누구야 너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 너무 부러워. 정말 아직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게 그런 거 자체 난 진짜 너무 슬프고 학교고 뭐고 다 때려 진짜 내 인생에 가장 그런 날인데 나 아직 생각나. 그 친구가 공감해주면서 울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진짜 공감이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그냥 거지. 그 부럽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너의 이런 모습이 추한 게 아니고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그 친구 지금 20년 넘게 놀리고 있거든요. 저를. 그래서 생각이 혹시 나네요. 유진님이 좀 그런 과가 아닐까. 요 면이 약간 비슷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항상 중독돼 본 적 없고 하나를 그렇게 깊이 이렇게 해본 적이 맞아. 없고
그래서 사실 네. 저는 그게 고민이긴 하거든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근데 저도 저는 그래요. 안 빠지는 게 되게 부러운데 또 어떤 면에서는? 난 오타쿠들 너무 부러워. 아 정말 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 그런 거는 저만 오타쿠인가요? 근데 깊게 빠졌는데 오래 가는 사람. 저는 진짜 빠져도 진짜 오래 안 가거든요. 나도. 저도 그렇거든요. 슬쩍 발면. 네. 짧게 치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 모든 걸 다 뚫고 나와서 지금 평안함에 이르는 제가 너무 좋습니다. 네. 모든 걸 뚫고 나온 거 맞죠? 아니, 그래서 아, 사실 그럼요. 이거를 네.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어쨌든 이 사람은 뭔가에 대한 그런 불안이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이런 게 발현이 된 거잖아요. 뭔가를 통제해야겠다라는 이 스트레스든 뭐든 내 감정을 뭔가를 통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통제를 했지? 라는 거를 상상을 했을 때 우선 저는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관계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도 반성합니다. 반성할 필요 반성하지만, 없어요. 네. 근데 네. 2019년 아직도 기억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제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긴 하겠더라고요. 뭘 해도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불면증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밤에. 그래가지고 그때 불면증이 되게 심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해소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약이다라는 어른들의 말을 좀 공감을 하는 게 지금은 좀 묻어내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을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챕터를 읽으면서 동시에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약간 지금 그게 약간 요즘에 고민 중에 없어요? 하나. 근데 많은 걸 하잖아요, 유진님도. 많은 걸 거를 해요. 내가 볼 때 다양한 걸 해. 다양한 걸 해서 그냥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스트레스로 남아있는 것은 계속 어쨌든 회사인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게 해소가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네. 그런데도 어쨌든 이 스트레스랑 같이 내가 가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내가 뭔가를 충분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이게 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각자의 방법을 또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러면 은하님의 챕터를 궁금하네요. 30대에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진지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30대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뭔가 너무 결혼에 대해서 우리네 여성들은 너무 교육받아 오지 않았나, 교육이 된 게 아닐까, 세뇌가 된 게 아닐까. 너무나 이렇게 헛되게 흘려보낸 내가 결혼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헛되게 흘려보낸 시간이 너무 아깝다. 막 이런 원망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이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거는 아닌데도 왜 나는 결혼을 생각할까? 그거는 내 새끼가 어떤 새끼가 나올지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내 새끼는 어떨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새끼는 한번 낳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너무 새끼라고 했다. 너무 새끼. 내 애는 한번 낳아봐야 되지 않을까? 궁금한데 이런 생각을 30대 초중반 때까지는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또 그 친구들이 아기를 키우는 걸 보고 그 아기들이 또 자라는 걸 봐오고 이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나는 생각보다 내 삶을 되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저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의 삶이 사라지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삶이 아이로 인해서 아무리 내 애지만 그 아이를 키움으로 인해서 이 삶이 뭔가 망가지거나 사라진다고 하면 나는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친구의 애들을 보는 건 너무 이쁘고 그렇지만 내가 얘를 내 애라고 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을까?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챕터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챕터가 뭐냐면은요. 나는 영원히 곁에 머물 수 있을까라는 챕터인데요.
그래서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작가가 조카를 보면서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했다. 아이를 갖는 것, 자신의 욕구와 두려움을 밀어두는 것, 자신에게만 몰두하던 사람이 그 대신 아이처럼 연약한 대상에게 몰두하기로 하는 것은 참으로 용감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빠가 겪는 인생 과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만 같고 내 과제들은 피상적인 것만 같다. 내가 방을 나서려는데 아이가 다시 말했다. 가지마. 살짝 마음이 아팠다. 아이가 붙잡아도 내가 갈 것이라서가 아니라 아이의 말에 스스로 의문이 들어서였다. 나는 과연 영원히 곁에 머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어느 순간 약간 뒤통수를 딱 맞았던 게 제가 친구랑 한번 대화를 하다가 그 아이는 이제 애가 있는 친구예요.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랑 친구의 남편과도 제가 친해가지고 연애 시절 때부터 친했어가지고 같이 뭐 술도 마시고 하는데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어른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어른이 아닌 건가?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라는 얘기도 하죠. 결혼을 해도 솔직히 요즘에는 아기를 못 갖고 힘들어하는 부부들도 많은데 저런 말은 좀 너무 가진 자의 뭔가 거만한 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또 그 말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제가 아이를 정말 가져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또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갔던 챕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장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도 참 자주 하시는 말이고 그게 또 되게 진심이기 때문에 반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를 낳아서 키우고 또 지금 나와의 이런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본인한테 엄청 큰 행복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얘기거든. 너도 너 같은 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나랑 되게 다른데? 너 같은 거 한번 나와봐라.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아들이 아니고 진짜 딸과의 이게 인생에서 주는 엄마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진짜 이거는 너무 너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얘기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하는 많은 다른 경험들이 있는데 특정 이 경험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경험에만 엄청나게 많은 가치를 두는 것 같아. 그거를 되게 선별하는 것 같아. 나는 결혼하지 않고 되게 힘들고 거친 이 세상 속을 혼자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진짜 많이 성숙한다는 느낌이 그냥 내가 자취한다는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사고 뭔가 그냥 중간 정거장처럼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보는 경험이 엄청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완전히 내가 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케어하면서 근데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그 경험에 대해서는 가치를 별로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엄마한테 이런 거를 납득시키는 데는 아직까지 실패하고 있지만 전 진짜 제가 어떤 다음 세대의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가 해온 이 경험도 그래야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가치 일이다. 그 얘기를 진짜 해주고 싶어요. 전 정말 그냥 바로 덜컥 결혼해서 혼자 한 번도 너가 혼자 독립해서 맞아. 태어난 가족에서 독립해서 살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가정을 꾸리는 거는 난 인생에서 너가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포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내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난 해주고 싶거든 사실. 근데 저는 양가 감정이 드는 게 솔직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자신의 인생을 이제 헌신을 해서 살아가는 친구를 보면 사회적으로는 제가 훨씬 더 이 친구보다 경험도 많고 그리고 내가 더 어떻게 보면 너보다 더 어른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서 맞아. 그래서 사실 되게 불편하지만 그래 내가 오롯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한 생명을 내 걸 다 버리면서까지 헌신해서 얘를 키워냈던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래야 애를 낳아야지 어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를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그런가? 그게 맞는 말인가? 왜냐면 난 모르니까 난 내 걸 다 버려본 적은 없으니까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내 모르게 아이를 낳는다고 그 아이를 위해서 다 버리는 건가? 그것도 난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한테 라면 먹이고 이런 엄마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음. 물론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부정적인 입장과는 비교하면 할 말이 더 많지만 정말 자기 걸 다 희생해가면서 키우는 그런 부모를 봤을 때 내가 과연 정말 저는 지금도 사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눈치를 채거든요. 이거 누가 만졌구나.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더러워졌네? 뭐 이런 느낌을 딱 애가 받는단 있으면 말이죠. 그런 세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있었을 때는 분명히 내 세계를 내어줘야 되고 이 아이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만들 수밖에 없고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이렇게 좀 예민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이것들을 좀 뭉퉁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선 분명히 이 친구가 더 저보다는 어른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러니까 네. 저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네. 정말로 내 거를 우리 조카네 집에만 가도 그렇게 얘기하신 그 포인트를 제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거랑 그 사람이 나한테 애를 낳아야 어른이야 그렇죠. 라고 하는 네. 거랑 그 맥락이 다르잖아요. 맞아. 나도 우리 맞아. 올케한테 가서 얘기해요. 너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훨씬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맥락이 그쵸. 다르잖아요. 네. 네. 맞아.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대로 음. 존중할 가치가 있는 거고 나의 삶도 난 되게 가치 있는 삶인데 어른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인생의 그리고- 평가는 자기 인생만 그리고 평가하도록. 감독님 아직도 하실 수 있어요. 대가족 실수 말고 현실에서 다섯 명 현실에서 할 수 있어. 왜 자꾸 아닌 것처럼 얘기해? 오빠 나 지금부터 애를 낳기 시작하면 50대에서 다섯째 낳을 수 있어. 아니 나오면 요즘에 되지. 태몽도 왜 알 쌍둥이를 것이던데. 낳을 수도 왜 있잖아. 도대체. 다섯 쌍둥이. 1년에 한 번. 아니 왜냐면 나보다 감독님이 훨씬 가족에 대한 이게 뭔가 있으신 것 같아서. 아니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 경외심 저도 그건 있어요. 같은 출산이 거를 어떤 걸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건강하니까. 출산과 육아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 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자신이 나도 아쉬움은 사실 있어. 그래? 나 자신이 없거든요.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약간 경외심 같은 게 있나 봐. 나는 임신과 출산까지는 자신 있지만 육아는 잘 모르겠어요. 육아까지는 나는 낳아줄 자신이 순 없어요. 있어. 임신과 출산도 자신 없고 육아도 자신이 없네요. 난 다 자신 있는데. 육아는 좀 힘들 것 같아. 아니 여기 어느 챕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있거든요. 내가 이탈리아 태생이었으면 열정적인 이탈리아 남자랑 결혼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맞아요. 아이도 엄청 많이 낳고 그런데 미친 듯이 저녁에 싸우고 또 다시 화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네. 것이다. 되게 공감했어요. 근데 전 그렇게도 살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많이 낳고 정말 미치겠어 이러면서 또 막 마가리타 같은 거 먹으면서 저놈만 안 만났으면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못 만났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가 낫고 뭐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안 해줬으면. 그래요. 네. 우리 서로의 평가를 하지 맙시다. 내 인생만 잘 살면 되지 뭐. 존중합시다. 맞아. 네, 존중했으면 좋겠네요. 맞아. 네. 생각보다 언니들이 얘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뿌듯하네요. 애 낳아서 사람이면 애를 제일 많이 낳은 우리 회사 사람 누구는 가장 사람 같지 않은데. 그래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아. 맞아. 그래서 언니들이 사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을 감독님한테도 제가 추천받은 적이 맞아요. 있고 네. 유주님한테도 추천받은 적이 맞아요. 있어요. 기억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이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읽지 못하고 있다가 두 분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따로따로 추천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추천을 받았고 또 그 외에 다른 지인들도 은하님이 이거를 읽으시면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추천을 많이들 해줬어요. 저한테 왜 추천했어요? 그냥 유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은하님은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시간도 즐길 줄 아는. 그러니까 이런 시간도 저런 시간도 좋은데 하지만 나는 가려서. 포장한다. 도희님이 또 감독님한테 추천을 하셨잖아요. 그래요.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선물을 했는데 그럴 때도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나한테 왜 이런 거 추천해? 라고도 할 수 있고 진짜 이 여자는 좀 너무 심한데? 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호불호가 사실.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또 어떤 부분에서 되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고 계시잖아요, 일단. 그리고 자기 생활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이런 감정이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위로를 받았으니까 네, 그런 기분에 그런 느낌에서 추천을 했죠. 네. 은하님 같은 분들이 읽으면 네 좋겠네요. 내과 다 모여. 네, 은하님과 다 모이시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혼자 살지 않더라도 여성들이면 어쨌든 상황에 따라 마음도 바뀌고 사람이라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느 순간에 다들 공감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다 거라는 있을 생각이 거예요. 들어요.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만 해도 누가 읽어도 사실 여성들이라면 누가 읽어도 그 포인트들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우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는 언니들, 그리고 옷장에 옷이 없어서 뭘 입지 고민해 본 적 있는 언니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른이 아닌 걸까를 고민해 봤던 언니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모녀에 관한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부모에 대한, 가족에 상실에 대한 이야기. 상실에 대한 이야기. 그런 포인트들도 되게 저는 사실 공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내용도 반려동물 많이 이야기도. 맞아요. 반려동물 공감할 수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공감할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저는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는 하나씩 꼭 얻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명랑한 은둔자. 우리 되게 오래 얘기했네. 그러니까. 그래요? 얼마나 편집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로 은하님, 네. 아까 앞에 예고했던 대로 다음 주에도 이제 고독과 고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홍성은 감독의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는 못 보신 분들이 훨씬 제법.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한 번씩 챙겨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왓챠에 있었나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나요? 네,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넷플릭스 구독하는 언니들, 네, 한 번씩 꼭 보시고 방송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